예, 이번에 집주인이 이제 법인인 경우에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인데 보증금을 못 주겠다 이런 상황. 보통은 개인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법인이라는 게 요즘 TV에서 나오는 뭐 빌라왕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정말 악의적인 목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월세 계약이 이루어졌죠. 근데 부동산에서 보고 집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법인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법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냥 뭐 빌라나 원룸 다세대 같은 게 아니었고요. 3,000세대 정도 되는 브랜드 아파트의 임대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레미안이 될 수도 있고요. 포스코가 될 수도 있고 뭐 롯데캐슬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아파트들은 신규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임대동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뭐 갈등도 하죠. 임대동은 놀이터도 못 쓰게 하고 뭐 출입구를 다르게 하고 이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의무적으로 임대동을 넣음으로써 대신에 이제 어떤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 아파트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 임대동을 넣으라는 거는 뭐 서민 주거 복지에 도움이 좀 되는 일을 해봐라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이 임대동을 지어 가지고 이걸 영원히 임대동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한 몇 년 정도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엔 뭐 팔던지 뭐 알아서 해라. 보통 조합원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합원에서 3,000세대다 보니까 10%가 들어갔는데요. 300개의 이 전월세를 계속 몇 년 동안 관리할 인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법인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 구체적인 계약 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300개 중 200개를 보유한 법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요런 의무 임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오피스텔 가격은 2억 5천 정도였어요. 2억 5천이었고 당연히 저당권이 있겠죠. 1순위에 등기부등본을 딱 부동산에서 이제 딱 뜯어봤을 때 대출이 1억 5천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대출은 이자를 혹시 미납을 해가지고 뭐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실대출은 1억 3천인데 표기는 넉넉하게 적어 놓습니다. 은행에서 자기 이자들 밀린 것까지 다 받아가겠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튼 1억 5천이 잡혀 있었습니다. 1순위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오피스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오피스텔 가격이 2억 5천인데 1억 5천 대출이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면 1억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말끔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확정 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받고 새 아파트에 제일 처음 이제 들어온 거죠. 깨끗한 집에 기분 좋게 잘 살았는데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원래는 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주 신뢰가 있는 법인의 물건이었고 일단 이 브랜드 아파트의 임대동을 관리하는 이게 아무나 이런 거 주는 법인에게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에 2년 중에서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자 이랬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법인이라서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법인도 보증보험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법인들이 이게 먹고 튀는 이런 일부러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좀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아마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무튼 요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물건, 이 사례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신뢰가 있는 그런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경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요즘에 부동산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법인의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보면, 일단 그 300개의 임대동 300개, 오피스텔 300개입니다. 뭐 투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조합원에게 이제 받아오는데 어떤 자기들도 이렇게 남아야지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인의 수익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 돈을 벌지 못합니다. 월세를 받지만 월세가 가지고 이제 은행 이자 내기 바쁘죠. 한 모든 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전세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몇 집을 제외하고는 뭐 전부 다 이자 내고 뭐 이러다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들은 이제 몇 년이 흘렀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 우리도 여기서 수익을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었는데 돈을 남겨야 되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그 조합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세는 2억 5천이라고 하지만 거의 뭐 반값 정도, 뭐 1억 3천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은행 대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실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법인의 뭐 이게 수익 구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불경기가 오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 법인에서 이제 이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매년 날라오죠. 그 다음에 재산세 따로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거의 한 20억 정도가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내는 그런 단위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20억 정도가 일단 미납이 된 상황인데, 일부는 냈겠죠. 일부는 내고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날라오는데 요거 뭐 대충 해서 한 20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납이 되면은 국세 뭐 이런 거 한 밀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짜리 한 석 달만 뭐 어쩌고 내가 깜빡해가지고 돈을 좀 작게 낸 거야. 뭐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깜빡하고 어떻게 해서 뭐 130만 원을 납부했다고 칩시다. 20만 원을 내가 못 낸 거야. 석 달만 지나면은 이거 바로 그 등기부에 압류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20억에 대해서 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에다가, 모든 오피스텔에 이 압류가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이 압류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갚으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미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이게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냐면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따로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법인도 이제 투자자들이 있겠죠. 큰 돈을 오고 가야 되니까 투자자하고 법인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그것 때문에 이 투자자가 이 해당 호실에다가 가처분을 걸게 됩니다. 가처분이라는 거는 요거는 팔지도 못하고 전세는 뭐 하는 건 되지만 이런 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를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게끔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가처분. 그러니까 요거까지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런 게 있고요. 아무튼 지금 등기부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은행 대출 하나 딱
딸랑 요거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거의 말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이순인 걸 확인을 하고 지냈는데 살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세 뭐 이게 가처분 5만 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법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경매가 날라갔다고 최악의 경우죠. 경매가 날라갔을 때 가면은 처음에 이 대출을 보고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대출이 들어와도 내가 이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호실에 대한 금액이 이 대출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고 그러면 은행이 그 위에 돈을 가져가도 이순이도 이 정도면 나 안전하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가 좀 다른데 개인이 이렇게 경매가 날라갔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직원의 월급, 이제 법인이 문제가 생겼다면 월급도 밀렸겠죠. 직원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직원의 월급이 미납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퇴사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만뒀을 수도 있는데 퇴직금 똑바로 줬겠습니까? 그죠? 퇴직금도 못 줬을 거고 월급도 미납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법에서는 이런 약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챙겨줍니다. 내가 2순위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은행 1순위보다도 먼저 챙겨줍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먼저 때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방세, 국세하고 무조건 0순위로 올라갔는데 23년도 4월 1일 이후에 들어가는 경매부터 경매가 이전에 들어갔다면 아닙니다. 4월 1일 이후에 경매가 들어간 거는 세금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요 직원 월급이 최고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금인데 이것도 0순위로 들어가는데 배당 순위를 이게 사실은 이거 뭐 확정일자에 나 2순위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 세금 떼가고 법인 취급 떼가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입자를 좀 보호하는 법하고 좀 안 맞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세를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미납금에 대해서는 국세 이 확정일자 한 사람 먼저 챙겨주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국세만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세는 여전히 먼저 챙겨간다는 말입니다. 확정일자나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먼저 가져간다고 그랬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정도만 대충 들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1순위로 저당권 은행 대출 있었다. 근데 세입자가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하고 2순위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했죠. 그랬는데 일이 터진 겁니다. 자, 일 터진 걸 보니까 이거는 경매 날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법인이라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법인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과 지방세가 0순위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경매 낙찰금에서 얘들 거 먼저 챙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이자도 미납이 됐을 경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이제야 이제 자기 순서가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세입자 또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고 가져가고 원래 국세가 0순위였는데 이 지방세는 남아있지만 국세는 세입자 뒤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3순위가 국세가 이제 가져갑니다. 이게 뭐 남은 것만 가져가겠죠. 자, 여기서 위에 어떤 투자자하고 문제 분쟁으로 인해서 가처분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가처분은 어떻게 이렇게 배당 순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하고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그런 게 있으면 찝찝하죠. 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 세입자가 여기 2순위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배당 순위로. 근데 0순위하고 1순위에서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 금액에 따라서. 근데 정말 이거 최악의 경우 경매 시의 얘기입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그게 있어요. 자, 이 범위 안에 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잘 아실 겁니다. 지역 따라 금액이 다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라고 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챙겨주긴 하는데 일부 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소액 임차인은 다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를 준다는 건데 부산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줍니다. 2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 안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2천은 무엇보다 최우선 변제죠. 요 위에 보면 법인, 직업, 월급, 뭐 지방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 먼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요런 게 된 건데, 선순위 저당권의 실행일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요것도 최근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부산의 경우 지금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나 2,800만 원 받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나보다 선순위인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제 그 대출 실행일이 있죠. 저당권 이제 실행일이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얼마를 줬느냐를 찾아야 돼요. 이게 오늘 일 터졌다고 해서 나 2,800만 원 받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일이 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5년 전에 이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럼 저당권은 5년 전에 은행에서 이제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요 돈을 해준다.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 경매가 날라갔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물건이 한 2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계약할 당시에 요 정도의 이제 금액이었다는 거고, 부동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한창 좋았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한 2억 8천, 2억 9천까지도 갔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터졌을 때는 이제 금액이 안 좋죠. 그러면은 이제 경매로 날아간다면 지금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겹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억 5천이 낙찰이 안 됩니다. 유찰이 되고 밑에 뭐 세입자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 뭐 복잡하죠. 그런 물건일수록 더 싸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계산하기 편하게 2억에 낙찰됐다고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2억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뭐 그냥 공짜로 좀 주워 먹을 거 없는가 싶어서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금액으로 정말 최저 가격으로 써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엄청 뭐 입지가 좋고 좀 유명한 그런 아파트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예시니까 2억이라고 칩시다. 2억 5천짜리 물건인데 유찰되고 뭐 하다 보니까 2억에 됐다 칩시다. 그러면 요 순위 제가 말씀드렸던 요 순위 있죠. 요거보다 더 윗순위로 가는 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요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월급, 퇴직금, 뭐 4대 보험도 밀려 있겠죠. 요거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2억이 나왔는데 그 2억에서 세입자 2천만 원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재산세입니다.
지방세 먼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차례예요. 은행이 1억 3천인데 한도가 1억 5천까지 맥스로 잡아놨죠. 근데 이자가 밀렸을 확률이 높겠죠. 이 지경까지 갔으면 은행에서 1억 5천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인데 이거 넉넉하게 잡은 거죠. 2천만 원 먼저 빠졌죠. 1억 8천 남았죠. 여기서 이게 얼마나 될 줄 모르겠어요. 또 가져가고 여기 은행에서 1억 5천 다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순서예요. 근데 다행히 최우선 변제 2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면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뭐 4천, 5천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되죠. 모질한 금액을. 근데 이 지금 세입자가 받아갈 금액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참 이게 보면 처음 계약할 때 이랬잖아요. 깔끔했잖아요. 1순위 은행 하나 있는 거고 그 금액 넉넉했고 그냥 2순위로 이제 확정일자하고 뭐 전입신고 했는데 법인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일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세입자 다 챙겨갈 확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이마저도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게 되는 거지. 원래는 지방세 여기서 국세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은행도 뭐 다 가져갈지도 모르겠고 세입자는 일부 돈을 날리는 거죠. 그나마 정말 도움되는 거는 이 최우선 변제라는 거죠. 그나마 일부를 확보를 한 건데 이거만 받고 나머지 돈 다 떼이면 안 되죠. 자, 법인의 경우 보증금이 크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규모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지금 크게 하는 경우에도 이 사단이 나는데 그죠? 그리고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면 이 당시에는 또 안 됐었는데 또 뭐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래서 보증보험이 혹시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요것도 마찬가지 비용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사실 이 돈 주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나아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보증보험 이거 돈 아깝다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몇 천만 원 그냥 날라가고 진짜 머리털 다 뽑힙니다, 진짜. 그래서 전세권 설정 요거는 집주인 동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요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인이라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뭐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복잡하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자기 보증금 지키려면 보증보험 이거 아까워하지 말고 전세권 요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요거 조금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 좀 번거로워하는 분들 있어요.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요거는 뭐 도면도 들어가야 되고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면 일 터지면 확정일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상한 뭐 노숙자 앞세워 가지고 법인 대표 넣어놓고 바지로 넣어가지고 지금 뭐 터트리려고 하는 그런 빌라왕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규모 있는 신뢰 있는 그런 법인 정상적인 법인 사업자인데도 일 터지면은 크게 터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다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라도 해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도 일부라는 거죠. 자, 최악 중에 최악은 뭐냐면 법인도 파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법인은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무한 책임, 유한 책임이 있어요. 유한 책임이라는 거는 나 책임 여기까지만 딱 진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 전 재산을 탈탈 털었는데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그 1,000만 원 가지고 나눠 먹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 대표는 그걸 가져가지 않아요. 유한 책임, 내 책임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파산을 하면. 근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예외는 있는데 뭐 법인 대표가 이 법인의 주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분을 50% 이상 가진 경우에는 또 이것도 100%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한 책임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개인 채무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입자의 경우, 이 지금 다 스트레스 너무 받죠. 하면 이게 해서 돈을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최우선 면제 2천만 원 받고, 만약에 5천이라고 치면 보증금이, 그럼 3천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3천만 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사전에 법인 대표가 이제 뭐 요렇게 했을 때는 내가 개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뭐 뭐라도 하나 받아놓거나 녹취가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주겠습니까? 그죠? 자, 법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긴 받아야 되겠죠. 일이 터졌다. 그러면 이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4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요거는 다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일단 터졌다. 그러면 뭐 그냥 통화로 저 그때 나가기로 말씀을 드렸는데라면 뭐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퇴거 희망을 문자로 남기고 아니면 녹취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못 들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문자 뭐 오고 간 거, 통화한 거, 기록 녹음이나 이런 거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정확한 건 내용 증명이에요. 근데 집주인한테 저 언제쯤 이제 집을 좀 빼겠습니다 하는 거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잘 없어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문자 확인하기 제일 편합니다. 이거 꼭 챙기시고요. 나중에 이게 있어야지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자, 계약을 종료일 당일, 오늘 계약 마지막 날입니다. 당일날 돈을 못 받았다.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요건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미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뭐 미리 말해줄 수도 있죠. 아, 미안한데 그때는 돈을 못 맞춰주겠다. 요래 얘기할 겁니다. 뭐 당일 돼서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요. 이 임차권 등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려고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점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보통 말로는 뭐 실거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점유거든요. 그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럼 못 받았다고 해서 여기 계속 주구장창 있을 수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점유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는 됐고 이미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점유 유지돼야 되는데 집을 빼야 된다. 주소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 꼭 요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즘에는 좀 빨리 되거든요. 예전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요 빌라왕 이런 데서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빨리 해준다고 합니다. 며칠 안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 집주인한테 통보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한번 뜯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나오거든요. 등재가 되는 걸 확인하고 이사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이렇게 나가셔야지 그 다음부터 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상황이 되면 그냥 그 집에 계셔도 되는데 나가야 되는 분만 요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단계 3단계입니다. 임차권 등기만 해도 사실은 집주인한테 되게 이게 압박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이게 뭐냐면 이게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매입자가 이 임차권 등기 때문에 이게 동시 이행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죠. 요런 거에서 퇴거 희망했던 문자 뭐 이런 내용이 다 필요하고요. 임차권 등기는 선택입니다. 상황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증금 반환 소송 요거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법무사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변호사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금액 자체가 최소 200입니다. 이것도 금액 따라가는데 일단 인지대가 비싸거든요. 인지대가 한 뭐 그 정도 200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나 뭐 법무사 비용도 따로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대행으로 하시게 되면 한 400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증금 반환 소송 요거는 무조건 승소합니다. 무조건 승소죠. 왜냐면 나 이거 나간다고 통보했고 돈 못 받았고 다 돼 있는 그럼 뭐 이거 법원에서 이거를 뭐 반려할 경우가 없죠. 무조건 100% 승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승소가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12%의 연이자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소송하는데 관련 비용 있죠. 아까 제가 좀 인지대하고 뭐 이런 거 400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일단은 내 돈으로 내는데 나중에 요거 이제 판결 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보다 제가 먼저 요거보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요 지급 명령입니다. 요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요건 비용도 얼마 안 되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 지급 명령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안 된다. 그럼 요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 반환 소송. 그렇게 하시고 진짜 이도 저도 안 되고 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신청은 그 은행에서 이자가 체납이 되고 나면 은행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뭐 은행 이자는 내고 있는데 내 돈은 안 준다. 뭐 계산해 보시고요. 근데 이 경매가 진짜 별론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줄 수 있겠지만 아까 경매 계산해 봤잖아요. 2억 낙찰시. 이거 해가지고 내가 받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경매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뭐 경매 신청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 경매 신청해 버리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일 터지면 확정일자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반환에 대해서 이제 12%씩 들어가죠. 연이자. 뭐 은행에 예금 넣어놓는 것보다 낫죠. 근데 12%를 때려놨어. 근데 법원에서 주라 했는데 가고 요 아까 뭐냐 이 소송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들 일단 내 돈 나갔다 그랬죠. 200 나갈 수도 있고 400 나갈 수도 있다 그랬죠. 한 400만 원 내 돈 나갔어. 그러면 그 400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원금도 받아야 되고 12% 이자도 받아야 되고 근데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이 저 법인이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돈이 없으면 못 가져옵니다. 이게 참 경매도 그렇고 이 소송 이런 거 자체가 진짜 없는 사람은 이게 숨겨놓은 사람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나 돈 사실 있는데 없는 척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원에 불러가지고 재산 기재 전부 다 해가 막 이렇게 엄청 번거롭게 사람 귀찮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는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은 그런데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요. 이런 법적인 단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하고 경매 자기 계산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순위 배당 순위 요것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법인의 경우에만 이렇습니다. 법인 뭐 이 세금 퇴직금 이런 거 먼저 가는 거고요. 종부세 국세 종부세 국세 이거는 개인도 들어갈 수 있죠. 개인이지만 20억씩 그렇게는 안 붙죠. 뭐 많이 붙으면은 뭐 한 1,000만 원 붙을까요? 정말 다주택자 보고 정말 고가주택이면은 뭐 한 1억씩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이기 때문에 좀 더 불리했었던 이런 사례라서 좀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일 안 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증보험 제발 보증보험하고 전세권 설정 둘 중에 하나라도 제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은 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요즘에 그 법인이기 때문에 더 짜증나는 상황이었고
이 부동산 불경기 때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좀 거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근데 조금 특이한 상황이 있다 이러면은 좀 뭐 여쭤보시는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